여의도의 20배에 달하는 바다호수 시와호. 지난 1994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시와호는 죽음의 호수로 변했다. 검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시와호엔 더 이상 어떤 생물체도 살 수 없었다. 바닷물을 끌어들인 지 6년. 죽음의 호수 환경재앙의 상징이었던 시와호가 살아나고 있다. 물속에선 강한 생명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오염으로 자취를 감췄던 바닷고동. 두 줄 망동무리도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시와호를 되살린 것은 인간이 아닌 자연. 그것은 바다의 힘이었다. (6월) 초 시와호의 달라진 모습은 늘어난 새들에서 확인된다. 해마다 60여 종 17여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들어 지친 날개를 쉰다. 천연기념물 205호 노랑부리 저새도 시와호를 찾았다. 넓은 주걱 모양의 노란색 부리를 물속에 넣고는 먹이를 찾는다. 다정하게 서로의 깃털을 다듬어주고 있는 새는 저새다. 저새는 전 세계적으로 7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의 종이다. 물고기 사냥에 서툴러 먹잇감이 부족한 곳에선 살지 않는다. 그런 저새가 시와호에 나타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와호 안의 한 무인도. 서식처를 잘 옮겨 다니지 않는 천연기념물 326호 검은머리 물대새도 모습을 나타냈다. 쇠제비 갈매기는 바다 위를 3-4m 높이로 날며 먹이를 찾는다. 6월은 쇠제비 갈매기의 산란철이다. 시와호를 찾는 새들에게 주변 갯벌은 중요한 먹이 공급원이다. 나그네 새인 흰물대새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시와호로 나왔다. 아직 혼자 힘으로 물고기를 낚기 힘든 어린 새들은 주변 갯벌의 작은 생물들을 먹이로 삼는다. 부리에 선명한 노란빛을 띤 노랑부리 백로. 천연기념물 361호로 멸종위기종이다. 갯벌의 조개나 새우, 물고기 등을 주로 잡아먹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새들이 시와호에 날아든 이유는 무엇일까? 시와호 갯벌이 살아난 것일까? 해수가 유입된 6년, 취재진은 시와호의 물속 생태계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물속에는 여전히 집단 폐사한 조개 무덤이 바닥을 뒤덮고 있다. 그 속에서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죽은 조개 표면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말미잘이다. 말미잘은 바다 생태계의 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하위 생물이다. 죽은 조개를 양분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속 얕은 갯벌엔 바다풀이 자란다. 바다풀이 자란다는 것은 생명들이 살아갈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바다풀 사이에선 고둥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고등류는 매년 4, 5월이면 암수가 짝짓기에 들어간다. 이미 짝짓기에 성공한 고등은 물 및 바위를 버팀대 삼아 알을 낳는다. 물속 바위와 바다풀들은 생명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식처의 역할도 한다. 민꽃게는 평상시에는 움직임이 느리지만 먹이를 낚아채는 동작은 매우 빠르다. 크고 억센 집게다리로 자신의 몸집만한 물고기를 잡고는 어디론가 움직인다. 민꽃게는 다른 개들에 비해 성질이 사나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시와호엔 개나 고등의 알을 먹고 사는 두 줄 망둑이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 수심이 얕은 곳에 주로 서식하는 두 줄 망둑이 빈병 속에 들어가 둥지를 틀었다. 갑자기 한 마리가 병 속으로 들어간다. 잠시 실랑이를 벌이더니 결국 먼저 들어간 녀석이 황급히 쫓겨나온다. 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노래미도 발견됐다. 바닷물이 오가면서 들어온 생명들은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수문을 열고 해수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시야오에 사는 저수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갯벌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갖춰서 많은 생물들을 부양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철새들의 먹이원이 되는 갯지렁이나 또 다른 고둥, 조개 등의 저수생물들이 다시 서식하기 시작하면서 철새들도 우리 시야오를 다시 찾아오는. 시와호 바닷물이 방조제로 막히면서 죽어가던 갯벌은 조금씩 육지로 변해가고 있다. 때맞춰 들어오던 바닷물 대신 지금은 갈대들이 자란다. 우아한 자세로 갈대 끝에 매달려 오르대는 이 새는 개개비다. 개개비의 울음소리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알린다.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했더니 갈대밭에서 개개비의 보금자리가 눈에 띄었다. 둥지에선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다. 수컷은 경계를 서면서도 어미와 새끼들을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나른다. 갈대밭을 은신처로 삼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우거진 갈대밭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놈이 있다. 곰쥐였다. 처음에는 도망치는 듯 하더니 금세 낯선 물체에 익숙해진다.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는 곰쥐는 갈대밭의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생명의 움직임이 시작되기까지 시와호는 오랜 죽음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시야호 개발 계획에 따라 방조제가 완공된 것은 지난 1994년. 바닷물을 막아 갯벌을 농지와 공장 부지로 만들고 시와호물을 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여의도의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담수호가 만들어졌다.
이 공사에 사용된 정부 예산은 6,200억 원. 그러나 이 거창한 매립 계획은 곧 한계를 드러낸다. 하루아침에 물길이 막힌 바다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인근 공장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로 인해 시와호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물은 오염됐고 곧이어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 시체들이 떠올랐다. 물고기가 죽자 이를 먹이로 하는 새들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다. 결국 정부는 지난 1996년 시와호의 오염된 물을 방조제 바깥쪽으로 방류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계획도 난관에 부딪힌다. 시와호의 물이 흘러들자 이번에는 바다에 살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시와호의 방류를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4천여억 원의 수질 개선비를 시와호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수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와호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관문을 열어 바닷물을 드나들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11.2km의 방조제로 물이 막히면서 생긴 시와호 오염을 해결할 마지막 방법이었다. 그리고 토지를 만들려던 시와호의 개발 계획은 중단됐다. 그로부터 6년, 완전히 썩어버린 시와호에 서해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 당시의 오염 문제는 완전히 극복했다고 봅니다. 물론 완전하다는 표현은 이상하냐 표면상 보기에 이제 수 표면에서 보기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녹조와 벌써 이렇게 보기에도 오염된 것 같은 그 표면상의 그런 어떤 현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또 바다 생물이 되돌아왔으며 일부 해안에는 이제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이 돌아와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시와호 물속엔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취재팀은 한국해양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시와호의 저서생물 분포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우선 바닷물이 드나드는 배수관문 주변의 상태를 점검했다. 시와호 바닥에 흙을 퍼올렸다. 뻘의 상태는 비교적 건강했다. 물로 흙을 깨끗이 씻어내자 그 안에 숨어있던 저서생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관문 주변 뻘에서는 바지락, 갯지렁이, 민꽃게, 풀개 등 10여 종이 채집됐다. 민꽃게와 그리고 풀개 종류가 채집되었습니다. 해수 교환 이전에는 저층에 산소의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분포도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7년 본격적인 해수 교환을 시작하면서부터 외해로부터 공급되는 그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시와호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물막이 공사로 줄어들었던 저서 생물의 종류도 해수가 유통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체수도 바닷물이 드나들자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시와호 오염으로 죽어버렸던 갯벌은 어떤 상태일까? 최근 시와호에는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사라졌던 갯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흙 속에 서식하는 생물의 수와 종류로 그 갯벌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갓 죽은 거. 이건 조금 오래된 걸로 보이고. 이거는 좀더 흙 속에선 바지락이 나왔다. 시와호의 오염으로 사라졌던 갯벌 생물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만들죠. 그리고 또 이 갯지렁이는 물고기에 갯지렁이도 보였다. 갯지렁이는 물고기와 철새들의 먹이가 된다. 그러니까 시와호에서 좀 더 육지 쪽으로 나 있는 갯벌. 이곳에서도 갯지렁이가 발견됐다. 갯지렁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갯벌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 사진 찍은 다음에 살려줘야 되거든요. 한편 시와호 일대 지형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 갯벌이었던 땅 한쪽에선 염생식물들이 자란다. 염생식물은 염분의 농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는데 시와호 주변에선 다양한 종류가 한꺼번에 발견되고 있다. 붉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해옥나물은 주로 염분이 많은 곳에 자란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발견되는 퉁퉁마지는 마디가 튀어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폭이 전체가 녹색이며 가을에는 붉은 빛을 띤 자주색으로 변한다. 존매자기의 뿌리는 깊지 않은 데다 양분이 많아 겨울철 시와호를 찾는 새들의 먹이가 된다. 염생식물 군락은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서식처와 산란장이 된다. 새들이 여기다 둥지를 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잠깐 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식물에서 그 이파리를 먹고 사는 곤충이 있는데 이런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만조선 근처에 있는 염생식물은 다른 생물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전에 갯벌이었던 땅엔 아직도 곳곳에 폐사한 조개들이 무덤을 이루고 있다. 과거의 시와호가 얼마나 참혹했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다. 조개 무덤 사이에서 검은 머리 물대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어디론가 급하게 찾아가는가 싶더니 조개더미 사이에 멈춰섰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둥지였다. 특이하게 주변에 죽은 조개 껍질들을 모아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선 수컷이 주변을 살피고 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적의 침입에 대비해 한시도 둥지 곁을 떠나지 않는다. 암컷이 알을 품은 지 2시간. 이번에는 수컷이 부지런히 둥지로 향한다. 수컷이 다가오자 암컷은 그제서야 둥지에서 일어난다. 암컷 대신 수컷이 다가가 알을 품는다. 이렇듯 검은머리 물대새 암컷과 수컷은 한시도 쉬지 않고 교대로 알을 품는다. 방조제로 막히면서 생긴 간척지는 총 3,300만 평. 거대한 갯벌이 육지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육지로 변해가는 갯벌에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기가 사라지고 단단하게 변해가는 땅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들. 고란이었다. 이곳 생태계의 대표적 상위자인 너구리와 쪽제비의 발자국도 발견됐다. 발로 핥히고 그러잖아요. 이 재료들이 전부 이 근처 이런 거 갈대 물 갈대밭 사이에선
금방 알을 낳은 듯한 새의 둥지가 발견됐다. 인간의 침입을 감지한 새는 놀란 듯 갈대숲 사이로 날아오른다. 꿩이었다.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먹이를 구하러 나온 참이다. 꿩의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활동한다. 꿩은 나무 열매나 풀씨 또는 메뚜기나 개미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간척지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동산이 있다. 본래는 바다 한가운데 섬이었던 곳들이 바닷물이 막히면서 작은 동산으로 변한 것이다. 요즘 토끼가 채식인데요. 그런데 동산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생명의 흔적을 발견했다. 아주 깨끗하게 주변의 풀들이 날카로운 끌에 베인 듯 잘려져 있다. 이건 다 풀밭 사이에는 초식 동물의 것으로 보이는 작고 동글동글한 배설물들이 가득 뒹굴고 있다. 배설물의 주인은 우리나라 토종인 메토끼였다. 주로 야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림동물인 메토끼가 갯벌이 변한 땅에 나타난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메토끼가 주로 활동하는 밤을 이용해 메토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길목을 지켜보기로 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숲풀 사이에서 메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동산 쪽에서 나온 녀석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간척진한 풀을 뜯기 시작했다. 부지런히 먹이를 먹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조심성이 많은 메토끼는 잠시도 주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렇게 한참 동안 풀을 뜯던 녀석은 다시 산으로 사라졌다. 집토끼와는 달리 자신의 영역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메토끼는 시와호 섬 곳곳에 살고 있다. 밤에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토끼는 낮에도 발견됐다. 몸길이 45cm 정도의 작고 귀여운 놈이었다. 집토끼와는 달리 몸은 회갈색 털로 덮여 있다. 메토끼가 시와호에 나타난 것은 개발이 멈춘 지난 1996년의 일이다. 그 후 메토끼들은 시와호의 섬과 갯벌에 적응해가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먹이와 은신처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음으로써 안심하고 천적으로 피할 수 있으면서도 먹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이런 생태 공간은 지금 토끼한테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특히 이 토끼뿐만 아니라 초식 동물들, 고라니나 이런 것들도 가장 선호하는 그런 먹이원 장소가 됩니다. 공장 인근의 무성한 풀숲에선 또 하나의 생명이 발견됐다. 고라니였다. 발자국만을 보았을 뿐 좀처럼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고라니가 시와호 갈대밭에 나타난 것이다. 길게 자란 갈대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던 고라니는 낯선 움직임을 발견하자 더욱 빠른 속도로 달려 시야에서 사라진다. 여름이 깊어가던 7월, 시와호 간척지는 점점 더 푸른 빛을 띈다.
땅에 남아있던 소금기도 여러 차례 쏟아진 빗줄기에 녹아내렸다. 갈대는 간척지에서 염분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섬이 변한 동산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박새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는 어디론가 바삐 날아간다. 여름은 박새의 산란철이다. 수컷이 가져온 먹이를 암컷이 새끼들에게 먹인다. 수컷은 이쪽 저쪽 나무 사이를 쉴 새 없이 날며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찾는다. 수컷이 가져온 먹이는 어김없이 어린 박새의 차지가 된다.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둥지를 틀었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날아간 사이 누룩뱀이 서서히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로 다가간다. 주변을 살피며 어미가 떠난 둥지의 알을 노린다. 둥지로 들어간 뱀이 6개의 알 중 하나를 삼키기 시작한다. 산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알은 뱀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뱀은 턱에 관절이 없어 자신의 입보다 큰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다. 순식간에 6개의 알 중 3개를 먹어치웠다. 그렇게 실컷 배를 불리고 나서야 뱀은 둥지를 떠났다. 잠시 후 다시 둥지로 돌아온 어미새는 알이 사라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같은 모양으로 알을 품는다.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는 시와호의 대표적인 포식자다. 하늘을 날던 황조롱이가 정지비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돌진. 목표물을 발견한 것이다. 다시 하늘을 날아가는 황조롱의 날카로운 발톱엔 먹이가 걸려 있었다. 이번에도 한 녀석이 황조롱의 날카로운 발톱에 걸렸다. 사냥에 성공한 황조롱이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먹이를 먹는다. 시와호의 밤의 포식자는 수리부엉이다. 수리부엉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나무나 암벽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 밤은 포식 동물들의 주된 활동 시간이다. 어두운 갈대밭 사이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너구리가 나타났다. 너구리는 들쥐, 개구리, 뱀 등을 잡아먹는 잡식성 동물이다.
식욕이 대단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다. 이렇게 다양한 포식자들이 시와호에 찾아든 것은 그들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 하부 구조가 만들어졌음을 뜻한다. 너구리를 포함해가지고 맹금류가 현재 시와호에서 서식할 뿐만 아니라 정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시와호의 그 기반 생태계, 즉 1차 그 소비자, 즉 들쥐류, 그 설치류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고 정착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미 건강한 생태계를 향해 이제 한 발자국 첫 걸음은 내딛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듯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와호. 그렇다면 시와호는 완전히 살아난 것인가? 8개의 배수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닷물의 양은 시와호의 오염을 치유하는 데 부족하다. 취재진은 한국해양연구소 조사팀과 함께 시와호 상류 지역, 공장 인근 지역의 저서생물 분포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배수 관문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와호 바닥의 흙을 조사해봤다. 상류 지역에서 끌어올린 흙은 한눈에 보기에도 시커멓게 죽어 있었다. 검게 변해버린 흙을 물로 씻어냈지만 그 안에선 별다른 생물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관문 부근에서와는 달리 상류 지역에서는 참개찌렁이 한 종류만이 채집됐다. 리근이라고 하는 종류인데 대표적인 오염 지시종입니다. 이 종은 오염에 아주 강한 종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 오염이 된 지역에는 이 종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종이 출현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상당히 유기물의 오염이 많이 진행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 인근의 저서생물 수는 배수관문 유역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렇다면 공단 인근 지역의 물속 상태는 어떨까? 가장 먼저 검게 썩어버린 흙이 눈에 들어온다. 흙먼지를 일으키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변해버린다. 물속에선 어떤 생명체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공장지대에서 조금 떨어진 시와호 중간 지역의 상태는 어떨까? 물은 공장 인근 지역에 비해 깨끗해 보였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해파리떼. 물속에선 해파리들이 이상 번식을 하고 있었다. 해파리 외에 다른 생명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생태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중국에나 우리나라 황해에 폐쇄된 공간에서 이제 해파리들이 대량 발생이 일어나는데, 대량 발생이 일어나면 일단 이 대량 발생한 일어난 연후에 이 생물들이 또 대량으로 폐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수질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느 생태계 내에서 한 종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적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떤 생태계 장애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시와호는 배수관문을 통해 하루 3천만 톤의 바닷물만 유통되고 있다. 이 양은 시와호 전체 수량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배수관문은 시와호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11.2km의 긴 방조제 중 바닷물이 들어오는 배수관문의 길이는 96m. 좁은 관문을 통해 들어온 바닷물은 중간 지역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 분해가 안 되고 밑으로 그냥 갈아. 바닷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해수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이 그릇에 고인 상태가 된다.
공장 인근 물속의 산소량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2.7 ppm에 불과하다. 그 유입이 24시간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시간 정도 들여놓고 2시간 내고 2시간 들이고 내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위아래가 거의 비슷해지고 닿기 때문에 다시 그 그릇에 담긴 물처럼 되는 거죠.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 어패류가 질서하시고 그다음에 그 들어온 유기물들이 그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 저층이 썩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공단 주변의 오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시화호의 회복이 더딘 이유다. 시화호 주변의 반월과 시화공단에는 6,000개가 넘는 공장이 밀집해 있다. 공단에서 흘러나온 오수와 폐수는 시화호 오염의 주범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떠서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염 물질들이 시화호로 흘러들었고 생명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공단과 시화호를 잇는 간선수로, 빗물만 흐르도록 돼 있는 이 수로에는 여전히 오염 물질로 뒤덮여 있다. 이거 전부 다 기름.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봤다. 근데 기름인데 이러고도 흡착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요. 흡착고 간선수로의 고인물은 검은 기름으로 가득했다. 전체가 다 떡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는 하천이란 기름에 말이에요. 뒤덮인 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썩어 있고 오염 물질로 인해 끈적거린다. 이걸 아직도 이거 작업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러나 폐수를 모으는 관로는 소용이 없다.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폐수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이다. 간선수로에 오염된 물은 지금도 곧바로 시화호로 흘러든다. 시화호가 살아나온 게 아니고 일부는 굉장히 어렵게 소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옛날에 폐수 버렸던 것들이 일부는 걸려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몰래 버리는 것들이 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11.2km의 방조제 중 96m의 좁은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닷물을 제외하곤 시화호의 문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와 농림부, 건설교통부까지 수십 종의 개발 계획이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남측 간척지 부근에선 농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제방을 쌓고 땅을 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가 시화호 내측 공사가 완공되면 시화호 안쪽으로 1,100만 평에 달하는 새로운 땅이 생기게 된다. 문제는 매립 공사로 인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시화호의 생명이 다시 위협받는다는 사실이다. 사실 거기 많거든요. 생존하고 조개도 있고 그 다음에 어족자원들이 산란을 하고 이런 장소를 싸그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때문에 시화호를 2번 죽인다라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건설 중인 방수제는 시화호 내해를 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방수제 안쪽이 매립되면 해안선은 사라지고 생태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 환경과 개발, 시화호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다 만든다고 하면 수질의 개선은 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적이나 막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생태계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방조제 쌓는 동안의 토산과 유입될 것이고 또 그 따라 살아나는 저층대가 이제 사라질 것이고 실제로 시화호가 좋은 환경으로서 지역 사회에 다가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장마가 시작되면서 시화호의 여름은 깊어간다. 비는 간척지의 남은 소금기를 씻어내고 육지로 변한 갯벌은 또 다른 생명을 불러들인다. 처음 갯벌이 육지로 변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잘못된 간척 사업이 낳은 피해라고 믿었다. 그러나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은 죽은 갯벌을 생명들이 살아갈 초원으로 되살리고 있다.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시와호의 풍요로움을 가장 먼저 알아챘다. 해마다 시와호 물가엔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든다. 시와호는 멸종위기에 놓인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원이자 안식처로 변했다. 인간에 의해 유린당한 황량한 자연이 개발이 멈춘 지난 몇 해 동안 힘겹지만 서서히 자신의 생명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죽었던 갯벌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시와호 갯벌에서 자취를 감췄던 생명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와호 갯벌은 이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다시 개발이 시작된다면 이 생명들은 그들의 터전을 또다시 위협받게 된다. 시와호와 같이 방조제가 일단 만들어진 이후에 인위적으로 정화 시설을 해서 정화한다는 것은 그 자연적인 정화보다 상당히 뒤떨어지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한데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갯벌을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매립공사를 축소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좋은 시설을 만들더라도 자연의 힘에 의해서 정화되는 것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언제 다시 개발이 시작될지 모르는 시와호 간척지. 그 속에서 생명은 이어지고 있다. 섬안 둥지에선 포식자의 습격을 피한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다. 아직 채 눈을 뜨지 못한 새끼들은 둥지가 바람에 조금만 흔들려도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날아든 줄 알고 다투어 입을 벌린다. 시와호 갯벌 한가운데 알에서 깨어난 검은머리 물대새 새끼들이 걸음마를 시작했다. 아직 일어서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어미새는 저만치 앞서가며 새끼들이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한다. 어미새는 갯벌 깊숙한 곳에서 먹이를 찾아 아직 스스로 먹잇감을 찾지 못하는 새끼를 위해 전해준다. 조금씩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지만 새끼들은 아직 시와호의 자연보다 어미새의 품이 더 익숙하기만 하다. 어미새는 조금씩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끌어내 물가로 인도한다. 새끼들도 이제는 제법 어미의 뒤를 따라 나선다. 검은머리 물대새 가족이 시와호에 도착했다. 인간의 간섭만 없다면 어미가 그랬듯이 새끼 또한 이곳의 먹이로 크고 자랄 것이다. 새끼는 벌써 작은 주둥이로 갯벌을 파 스스로 먹이를 구한다. 드디어 시와호의 완전한 식구가 된 것이다. 인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생명은 어느새 그곳으로 돌아와 있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재앙의 상징이었던 시와호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갯벌이 사라진 죽음의 땅, 그곳에 다시 생명을 불러들인 것은 바다였다. 그러나 시와호의 회복은 아직 불완전하다.